계시네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설명회 할 때는 이제 제가 얘기할 때 학점제에 대해서 이제 확정이 점점 되어가는 시기였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학점제를 포함해서 고교 선택에 대한 제 의견을 이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잘 들으시고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저라면 제 조카가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올라간다면 이런 선택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릴 거고요. 학원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현재 입시 현실에 대해서 읽는 사람인데 빅마우스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유튜브도 많이 얘기하시고 메가나 종로에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그분의 말씀하고 제 얘기가 좀 일치하면 앞으로 그렇게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분하고 제 얘기가 좀 차이가 있으면 근거가 있거나 설득력 있는 쪽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는 좀 해석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뭐 소개는 앞서 이제 우리 권영복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 출발은 이제 메가스터디입니다. 그래서 강남 메가스터디 공채 일기 강사로 시작해서 국어 강사를 약 10년 정도 하고 나서 재수반 학생들 정시 배치하고 이런 거, 국어 강의하고 이런 것들 같이 수학하고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영복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애들이 50분 동안 딴짓을 못 합니다.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당연히 복습도 해야 되고 개념 중시해야 되고 그래서 애들의 성적이 오르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고요. 저는 그냥 보통의 강사였는데 대학 보낸 일을 좋아해서 나중에 입시도 공부하고 지금은 약 10여 년 정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전문가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투스 온라인 강의도 찍고 있는데요. 사진하고 현실이 좀 신뢰감이 떨어지시죠.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제 아들 사진도 아니고 조카 사진도 제 사진인데요. 작년에 이투스가 이렇게 저를 찍어서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해서 신뢰가 없으실 것 같지만 아무튼 저가 이제 걸어온 이력을 보면 주로 학생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대 교수 친구의 아들을 약대 보낸 일. 그러니까 약대 교수가 자기 아들 약대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수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디 원서 쓸까 이렇게 했던 일. 그리고 이제 또 약사인 어머니가 의대를 보낸 거. 근데 그 어머니가 많이 도와줬으나 결과적으로는 서울대 의대는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였는데 어머니의 생각은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거. 아이가 둘이었거든요. 첫째 신경 쓰느라고 둘째 신경 못 썼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과 학생 말고 제가 방금 전에 서울 외고라고 저쪽 강북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학생들 80명 면접 수업이 아니라 1대1 하고 왔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노문학과, 불어불문학과 학생들 교수가 이런 걸 질문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학생들이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너는 이런 얘기를 더 중심으로 얘기해. 요즘 애들 어문 계열이라고 해도 다 국제통상 얘기하고 그래서 다 무역하고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문학하는 분이 궁금할까요? 그게 아니죠. 말하고 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학생들 한 10여 년 정도 생기부, 그다음에 수시 정시 배치하는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학점제, 5등급제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재에 대해서는 이 교재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서 넘기면 그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고나 이 슬라이드는 다 제가 만든 거 제가 쓴 겁니다. 이 내용은 학생들이 읽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설명회 왜 끝나고 나서 가실 때 이제 궁금했던 것들 또 집에 가면 또 이제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같이 담았다라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몇 개 자료를 좀 보여드릴 것도 뒤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점제 5등급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모든 과목에 대해 성취평가제, 절대평가, 이제 학교 설명회가 이제 우리 강동구에도 11월부터 있을 텐데 학교에서 이제 성취평가제라는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 90점 넘으면 A 주고 이런 것들이니까 이 절대평가의 특징은 학생들끼리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90점 맞으면 다 A 받으니까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A 받은 학생들 비율이 한 30-40% 됩니다. B 받은 비율도 꽤 높아서 거의 아이들은 A와 B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 아예 공부를 접는 애들이 이제 D나 E가 나오는데 그런 애들은 극히 적거나 엄마한테 크게 혼나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A와 B는 학생들의 절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나온 건데요. 여기서 만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어요. 만. 근데 이제 요 만이란 얘기 이것만 하겠다라는 얘기죠. 고등학교 성적을. 충격적이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제가 10년 전에 학점제 도래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 중에서 전면 백지화되었다. 예고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된 뭐
가 답일 것 같습니까? A일까요? B일까요? A일까요? B일까요? 네, 정답은 A. 백지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백지화라면 흰 종이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 어휘력 좀 약하죠. 심심한 사과하면 심심한 줄 알고 무료하다 그러면 유료 무료의 반대인 줄 압니다. 네, 잘 안 웃어주시네요. 네, 잔잔하게 요즘 아이들 우리 수학학원이지만 문해력이 그렇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없던 일이 되었다, 초기화됐다, 리셋되었다는 얘기인데 예고대로 진행하지 않고 백지화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의미를 만들려고 하냐면 그러면 절대평가의 상대 개념이 상대평가잖아요. 같이 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평가는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점제 시대에 확정된 교과 성적 산출 방식으로 맞는 것은이라는 퀴즈인데요. A하고 B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선택지 두 개를 한번 이해하실 때 A는 B는 다 모두 현재 또는 과거에 있는 제도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현 고1부터 고2, 고3이고요. 중3, 중2 아이들은 또 요 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은 빨리 눈을 쭉 훑어보면 5등급인들 찾아가셔야 되겠죠. 5등급이 어디 있죠? B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네, B가 됩니다. 사실상 5등급제의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따져보면 5단계 성취도 석차 등급 한 다음에 아래쪽에 제가 빨간 글씨로 상대평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병기라고, 병기는 나란히 쓰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뒤에 있다가 상대평가라는 게 뭔지 설명드리겠는데 미리 좀 보시면 미리 좀 펼쳐본 분도 계시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5쪽을 한번 펼쳐볼 자료 5쪽입니다. 네, 아주 잘 따라오시네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5쪽을 한번 펼쳐보시면 거기에 5쪽의 아래쪽에 9등급제가 5등급제 되었다고 돼 있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한영고의 현 1학년 아이들은 내신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1등급이 4%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럼 300명이면 4%면 12등. 그러면 한 반에 한 명이 1등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까지니까 33명. 한 반에 한 3명에서 2명 정도가 뭐 2등급 받는 거. 나머지 애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등급 밖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등급의 2등급의 의미가 굉장히 팍팍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내신은 쉽게 내지 않는 이유가 지금 저 12명 안에서 모두가 100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1등급이 없어집니다. 내신은 동점자는 내림 처리합니다. 등급의 경계선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외고나 과고 애들이 시험을 어렵게 다 맞잖아요. 걔들 평균이 90점대거든요. 그럼에도 한두 개를 더 아주 어렵게 내는 이유가 동점자 되면 1등급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쉽게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100점이 많아져 버리고 그럼 1등급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왜 일부 100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 100점인데요. 다 100점 맞으면 1등급과 2등급이 사라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교도 고민을 할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교수님 혹은 입학사정관이라고 해도 입시는 수치입니다. 수치에서 조금이나 앞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선발할 때 학생들의 내신을 볼 때 절대적으로 받은 아이들의 등급 A를 볼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받은 아이들의 숫자 1을 볼까요? 상대적인 게 실력이죠. 잘하는 아이들 속에서 더 잘하거나 이런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병기하게 되면 대학은 어떤 걸 볼까요? 상대평가 나온 요 등급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B를 답을 열어들었는데 현재 한영고나 지금 배재고 아이들은 지금 요쪽에 있는 거죠. 요 아이들은 지금 1학년, 2학년 과목이 주로 요 과목이거든요. 애들이 보통 1학년 때 갔다가 들어오십시오. 네. 들어오십시오, 아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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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하십니다. 네, 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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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A를 받은 요 A에 해당한 학생들이 뭐냐면 현재 고등학생들인데 9등급 상대평가라는 제도 안에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반에 3등. 중학교 때는 뭐 A 받은 애들이 한 반의 절반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반에 3명밖에 2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2등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교재에 77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77쪽을 펴보시면 77쪽, 뭐 77쪽도 좋고 79쪽도 좋고 77쪽 펼까요? 고려대학교가 입시 결과가 나오고요. 학과가 쭉 보이시고 익숙한 대학들 학과명이 좀 보이시죠? 요즘에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신문, 방송이 미디어로 바뀐 건 아실 거고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이라는 데는 뭘까라고 하는데 유전 쪽 얘기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 학과에 쭉 보시면 모집 인원 경쟁률 한 다음에 학생부 등급이라고 나오죠. 거기 뭐 1.23, 2.3 이렇게 보이시죠? 1등급, 2등급 이외의 등급이 보이시나요?
거의 안 보이시죠? 학생부 종합전형 쪽은 보이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쪽은 1, 2등급이 거의 그 위에 등급은 거의 없어요. 아셨어요? 어느 등급, 어느 학교든. 자, 그럼 뒤에 서강대학교 한 장을 넘기면 서강대학교거든요. 서강대학교의 교과 전형으로 보는 전형을 보면 거기도 지금 등급 입시 결과가 좀 보이시죠?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 등급이 거기 표를 보시다 보면 그 꼭대기 학생부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50% 컷, 70% 컷 이런 거 찾으셨어요? 합격자의 최종한 아이들이 50%, 70% 대학이 발표한 거예요. 1점이나 2점대가 보이시죠?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제고 가서 2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배제고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과를 일단 접겠죠. 수업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때부터 정시 또는 종합전형 가겠다라고 할 겁니다. 한영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상일여고, 명일여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양상이 있겠으나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9등급제 안에서는 1, 2등급 받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이겁니다. 요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학점제가 오게 되면 아시겠지만 대학교 학점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많이 수강하게 되거든요. 수강 과목은 많아. 근데 등급은 이렇게 9등급으로 나오거나 상대평가야. 그러면 애들은 정말 힘들겠죠. 과목은 많은데 9등급이니. 그래서 원래 의도는 과목을 많이 해주고 5등급이라고 해서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느슨하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아이들의 등급이고요. 이제 중3 아이들이 바뀌는 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게 만약에 절대평가였다면 90점 넣으면 모두 1등급, 80점 2등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5등급 쪽에 해당한 애들은 이제 학점에 F가 떨어지는 거니까 다시 재수강해야 돼요. 이게 학점제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90점, 80점 넘으면 이렇게 했는데 상대평가로 바뀐 게 된 거긴 합니다만 아무튼 5등급제가 되니까 이쪽에 있던 굉장히 비좁던 내신 등급이 조금씩 그 틈이, 그 범위가 늘어나는 거 알 수 있죠. 요거 1등급 보더라도 4에서 10이면 2.5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2.5배, 여기도 마찬가지 7%인데 11%인데 34는 3배, 그러니까 2.5배에서 3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의 등급은 조금만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등급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2등급인 아이들이 9등급제에 있죠. 근데 얘들이 지금 현재 이 위치 조금만 올라가면 10% 안에 들면 1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등급이 1등급이 되고요. 2등급대인 아이들, 여기 2등급은 7% 해서 11% 누적인데 현재 이 등급 34는 어디냐 하면 3, 4등급의 언저리에 있어요. 결과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조금만 하면 1등급, 2등급 받을 수 있다. 이건 맞는 겁니다. 대학이 이제 어떻게 선발할까? 지금 이 교과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근데 상대평가니까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도 이 언저리 있는 애들은 떨어지고 올라가긴 하겠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많다. 그럼 저라면 1등급에 해당한 인원이 예컨대 어느 고등학교를 가면 따기가 쉬운 줄 알고 갔어. 근데 그렇게 온 애들이 30명이야. 그러면 1등급은 거의 없고 2등급, 3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현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등급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학교를 피해서 예를 들면 이를테면 선사고등학교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니면 선덕고등학교가 뭐 낫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선사고등학교에 내신 따기 쉬워서 간 아이들 30명이 결국은 이 제도 안에서는 매우 힘들었다면 현재는 적어도 이렇게 이동했을 때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쪽으로 가겠다라는 쪽은 현재 이 제도 안에서는 충분히 내 위치에 따라서 이 성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제도에서 가장 손해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라고 하면 전 과목 100점인 아이들. 올 100인 아이들은 계속 꼭대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아이가 만약에 91점인데 10% 안에 들었다. 그러면 100점과 91점이 똑같은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압도적으로 잘하는 애들은 이 등급에서 약간 손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대학은 제가 아까 절대평가일 때는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상대평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든 머리를 쓰겠죠. 왜냐하면 수치가 입시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애들을 갖다가 따지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현재 5등급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유지가 되었을 때 이제 200명인 학교에서 또는 300명인 학교에서 저도 이제 강동 학군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면 300명이 안 되고 200명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립고등학교, 우리 지역은 사립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몇 명이 비율은 똑같으니까 적용되는 건 200명이나 300명에 따라서 인원의 차이에 따라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줄고 그다음에 늘어남이 있겠죠. 결과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의 얘기, 요 표에서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왕이면 인원이 많은 학교 가면 내 아이가 그 안에 들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첫 해인데 분명히 쏠릴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인원이 많은 학교는 그냥 당연히 갔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현상을 더 느끼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죠. 학교가 소규모다 그러면 가족적인 분위기는 좋거든요. 선생님이 잘 챙겨주시고 근데 저 등급 안에 들어갈 인원들의 욕심이 혹은 나름의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더 많은 인원이 또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예상되는 거고 저는 이제 얕은물부터 갑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실 건데 이 표는 제가 지난번에 안 보여드린 표입니다. 이 표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5등급제는 아예 변별력이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의 입장에서 또는 앞으로 대학이 학생을 어떻게 가려낼까를 구분해 본 겁니다. 제가 앞서 서울외고의 아이들 생기부 보면 걔들이 외고인지 아닌지 대학이 알까요 모를까요? 블라인드라고 해서 사진도 가리고 주소도 가리고 학교 고유명사 다 가리거든요. 그래도 외고 생기부는 외고 생기부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학교별 서열이 나타날 만한 나름의 수치가 있거든요. 평균에서 멀은 정도가 크면 클수록 대체로 일반고인데 평이한 일반고고요. 잘한 애들은 편차가 적은 게 있어. 이게 또 없어지긴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 두 학교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학생 A와 학생 B가 특목고고 자사고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단 생기부는 보니까요. 근데 이 학생은 87점 70 평균에 87점 똑같은 87점인데 65 평균입니다. 인원은 요 인원이 많고 요 인원은 적어요. 근데 학생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학교에 1등급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지금 2등급 받았다면 이제 5등급 때는 1등급 올라섭니다. 이 학생도 2등급이었는데 5등급제면 1등급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학생이 모두 1등급이잖아요. 어떻게 변별할 수 있는가? 대학에 지원한 애들은 전국에 있는 애들 한꺼번에 내가 모아서 마음대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고려대 생명공학 지원했다면 그 속에서 구분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지원자가 있잖아요. 그럼 지원자 안에서 순서대로 학생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현재 제도는 이 제도 지원자 안에서 어떤 걸 해볼 수 있냐면 원점수의 평균과의 비율 그 다음에 원점수와 평균이 떨어진 정도를 가지고 이 학생이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더 잘할까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제 해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적용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자, 이 학생은 평균이 낮은 데서 87점이죠. 그럼 이 시험이 좀 더 어려웠다는 얘기죠. 어려운 시험에 잘 본 학생은 이 학생보다 이 학생이 맞겠죠. 실제로 그렇게 계산해 봐도 요 수치보다 요 수치가 높고요. 역시 평균에서 떨어질수록 학생이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 중에 어떤 학생이 학업이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B 학생이 됩니다. 그럼 대학이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요 C나 D나 A와 B 학생들의 내신에 대해서 학교에서 뭘 받냐 하면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즘의 교과 제도는 모두 다 교과를 다 쓰라 이게 아니라 전형에서 제한을 학교장 추천으로 둡니다. 연세대학교는 10명, 고려대학교는 12명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둬서 그 안에 등수 애들은 학교에서 나오는 서열이 되겠죠. 그것을 원서를 지원하고 나서 A와 B 학생의 성적을 대학이 보고 이 학생이 이 속에서는 여기가 좀 더 이 학생이 좀 더 잘했구나라는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식의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요. C하고 D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은 일반고의 학생으로 보이는데 평균은 60, 59로 1점 차이로 거의 비슷합니다. 역시 학생은 85점, 96점이니까 인원 비슷하고 등급이라면 이 학생은 아마 예전 같으면 2등급이었을 텐데 1등급으로 올라서게 되고요. 이 학생은 아마 1등급이어도 96점인데 매우 높은 1등급인데 그냥 1로 표시되었을 텐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또 역시 돌아보면 평균이 비슷하니까 원점수가 높은 이 학생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에 대한 유형을 판단하면서 동시에 평균과 원점수 이 차이를 가지고도 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학교가 추천한 인원 하나 자르고 10명 안에 들고 그 10명 안에서 연세대를 지원하고 지원한 학과에서 문헌 정보를 썼다 그러면 쓴 아이들끼리의 교과를 따져보고 이 학생이 좀 더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일단은 이 표의 의미는 뭐냐면 무조건 100점을 받다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전히 원점수를 좀 높게 받는 게 아무래도 평균이 낮은 상태에서 원점수 높게 받는 게 유리하도록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건 누가요? 대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학은 요것만 가지고 하진 않고 이제 아시겠지만 교과 전형이란 전형은
수능이라는 제도를 좀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입시 시간이 너무 깊은 전략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5등급제 위주로 설명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얘들을 어쨌든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1등급, 2등급 나왔어. 그럼 도대체 우리 아이는 고려대 연대를 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지원할까? 아, 그래. 대학에서 받는 저 내신이 있을 거야. 그럼 그 내신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동점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면접이라는 게 하나 있고 제가 오늘 했던 면접 또 하나가 수능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수능은 우리가 보는 대수능이죠. 대학 수학 능력의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 등급을 가지고 학생을 통과한 아이들을 이렇게 잘라서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1단계 통과한 내신이라도 학생을 자르는 그런 전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발하는 인원에 대해서 아, 대학이 이렇게 볼 거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지만 이 표를 먼저 한 번만 더 보시면 1등급이 분명히 많아졌죠. 1등급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전형을 대학이 포기할 거냐에 대한 얘기는 이 전형은 학교에서 일반고 아이들이 전국에 한 2,400개 학교가 있습니다. 일반계고 학생들이 가는 전형이 교과 중심 전형이에요. 한영하고 배제 빼고는 대부분 교과를 많이 섞어서 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과의 유리함도 있지만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은 애들을 가지고 선발하겠다는 그런 나름의 제도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결국 1, 2등급의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폐지할까? 그건 아닐 겁니다. 유진하되 추천을 두고 그리고 요기하는 인원을 좀 늘리게 됩니다. 제가 미리 예고하면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이란 전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학교에 2명씩 추천하거든요. 문과, 이과 한 명 한 명 아니고요. 그냥 2명입니다. 잘하는 학생 2명. 근데 이제 여러분 아이 때부터 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지역균형 전형을 유지하겠다. 근데 내신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더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도 10명 뽑는데 몇 명 뽑을까요? 20명으로 늘리겠죠. 그리고 고려대도 마찬가지. 물론 그 안에 경쟁을 하겠으나 선발할 때 그 인원의 풀을 늘림으로 해서 교과를 딴 아이들에서 거기서 교과에 대한 나름의 편차 그리고 수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교과 전형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표는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제가 보는 건데요. 중학교 성적에서 A 받은 아이들의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이 A 받은 아이들의 비율이 어느 특정 학교를 딱 정하진 않았으나 대체로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좀 공부를 조금 시키는 학교의 요 평균이 이렇게 평균이 82, 81이 나오고요. 3학년 정도에 A 받은 애 이와 같이 많습니다. 근데 9등급제가 되면 갑자기 중학교 다니는 애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면 4등급이나 5등급 받는 애들 있죠. 그게 바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비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44%의 끝부분일 수도 있고 44의 중간일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세세하게 쪼개지면서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5등급제가 되잖아요. 일단은 플러스 1, 플러스 2로서 등급에 나름의 뭐가 있다? 인플레이션 효과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차이는 뭐냐면 우리 중3 애들이 고1 1학기 딱 마치면 등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풀이 죽거든요. 근데 현재 이 등급제는 5등급제는 그럴 가능성이 눈에 띄게 이렇게 완화된 거죠. 그래서 3등급 나오더라도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성적이 3등급을 받은 성적이 1학기 때, 2학기 때, 3학기 때 해서 점점 학기가 올라갈수록 과목이 줄어드는 게 요 제도였거든요. 현재 고1 애들은. 근데 이제 뒤에 선택 과목 제가 얘기를 조금 이따 드릴 텐데 선택 과목의 내신 5등급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다시요.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은 거의 내신 들어가는 과목이 없어요. 이과는 투 과목이나 이런 건 내신이 안 들어간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문과도 절대평가 과목이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 대부분 자습시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의 아이들이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고3까지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을 계속 들어요. 근데 그게 5등급 상대평가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내신은 현재 내신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뒤바뀔 수 있다. 언제까지? 고3 때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선택 과목 보시면서 와, 그럼 고3 때까지 내 아이의 내신 관리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걸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고3 때 수능 대비해야죠. 또 그걸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제도에 의하면 약간 간극이 심하죠. 3학년 2학기,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니까 3학년 2학기까지 듣는 과목이 줄지 않고 계속 내신 5등급의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예전에 비해서는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부모님 표정을 보니까 지금 매우 지금 진지하시고 굉장히 지금 비장하신 표정인데요. 일단 등급은 따기가 쉬워지는 건 맞지만 대학이 어떻게 뽑을지는 이 제도 안에서는 그만큼 학생들의 내신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겠다 이런 거죠. 등급은 쉽게 나오는데 내신이 왜 어느 시간 되면 이제 내신 벗어버려야지 이제 홀가분해 이런 게 안 나타난다는 얘기고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교과냐 물론 다 하면 좋은데 요즘은 아이들이 수시로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쓰거든요. 종합과 교과가 분리된 건 아닙니다. 6장 속에서. 그리고 게다가 교과는 추천제라서 이렇게 쿼터가 정해져 있어서 내가 6장 교과를 다 쓰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대한 걸 많이 봐요. 제가 아까 약대 우리 제 교수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친구한테 전화 걸어 요즘 면접관 들어가니 하니까 요즘 면접관 안 들어가. 예전에 면접관 들어가면 뭐 물어봤어라고 할 때 화학하고 생명 물어보지. 당연히 약대 교수는 화학하고 생명이겠죠. 그중에 화학수에 보면 이성질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성질인데 모양 같은데 다른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약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거로 만든 제약회사가 임산부 유산을 유발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물어보는 게 요즘 약대 면접이고요. 생명과학도 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면접은 자르는 선발이 아니라 자른다는 게 뭐죠? 점수로 자르는 거 편하죠. 옛날에 교수님도 잘라서 대학 갔기 때문에 자기도 그래 점수에 맞춰 가는 거지 했지만 요즘은 대학 자율권 때문에 고르는 선발입니다. 직접 자기 골라보는 선발이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과를 얘기해요. 성적을 잘 받는 아이들.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고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면 이 제도는 교과 전형에 맞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셨지만 교과로 이렇게 1, 2등급 많이 만들어 놓고 아무리 저렇게 한다고 해도 허술하죠. 그럼 결국은 수능 최저를 높여서 학생들을 그쪽에 부담을 몰아갈 수 있죠. 근데 학점제는 많은 과목을 듣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2개를 다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기긴 할 건데 제가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표는 뭐냐면 1, 2등급이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 학교를 수도권의 일반고 학생이라고 치면 연고 서성안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온 순서대로 대충 이렇게 입시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과거에는 숙명여대 가려면 내신이 일반고에서 2등급이 나와야 돼 하면 3등급은 강동고 선생님이 원서 안 써줍니다. 떨어진다고 하거나 다른 전형 쓰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고 학과를 낮추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이 표를 만드는 의도는 뭐냐면 더 넓어졌다는 얘기죠. 인원이 늘어난 만큼 그럼 학생들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제가 교과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죠. 수능 최저 알려드렸죠. 근데 지금 현재 교수들은 자기가 학생들 골라 뽑는 거죠. 우리 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선명하게 뽑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는 유지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갈 거냐면 학생들이 우리 학과를 올 때 어떤 준비에 진로 선택 과목을 했는가라는 거 있죠. 진로에 대한 선택에 대한 과목의 방향성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과 전형은 유지해. 근데 너무 등급이 많아. 그러면 최저 올렸어. 면접 봤어.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은 못해. 교육부에서는 교과 전형 유지하래. 그러면 어떡할까? 나는 골라 뽑고 싶는데 여기서 듣는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는가 과에 맞게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내신이 완화된 만큼 이제 뭐 해야 되죠? 서울대 공대 교수님들은 물리화학 듣지 않은 아이들은 정시에서도 뽑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정시라고 한 수능 시험 위주의 선발에도 내신을 반영하는데 선택 과목 뭐 했는지 반영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교과에서도 어떻게 반영할까요? 교과에서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겠다라고 해. 근데 나는 내신 따기 쉬운 과목 위주로 들었어. 의대 과목은 피해서 안 들었어. 그러니까 생명이나 생명2 과목 같은 거 말입니다. 유전자 나오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 매우 큰 불이익이 된다 이겁니다. 교과를 할 때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학과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면서 내신을 확인해 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미리 보내드리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과에서도 종합에서도 어떤 게 중요하냐면 과목의 선택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과목 선택이 단조로운 학교도 있죠. 그런 학교들은 아마 교과 그 자체로 단조로운 준비밖에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이 표는 어떤 거냐면 이 표는 여러분 그 책자에도 있습니다. 네, 여기 책자에 몇 쪽이냐면 여기 72쪽이라든 이쪽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표도 역시 보시기 편하게 66쪽부터 72쪽까지 쭉 있는데요. 이 표는 뭐 주식하시는 분은 아마 이게 박스 그래프 상한가 하한가 이렇게 보실 텐데 이건 그거보다는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렴 그래프라고 해서요.
저 꼭대기에 있는 내신 높은 학과, 요 아래쪽은 그 해에 내신이 좀 낮은 학과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요 입시 결과는 현행 입결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입시는 어떻게 될 건가? 대학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있는 학교도 요즘엔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을 무시하지 않고 뽑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단지 9등급이었을 때는 변별도 쉬워. 그러니까 내신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 뽑으면 됐어. 근데 지금은 완화가 된 상태니까 완화가 된 상태에서 일단 1등급이나 2등급을 뽑거나 1등급까지 혹은 2등까지 다 보고 나서 뭘 볼까요? 네, 이런 부분도 성적은 성적인데 어떤 과목 선택했는지는 볼 거다 이거죠. 수학교육과 출신이 수학교육과 관계되지 않은 과목을 들었거나 혹은 불필요한 과목을 들은 것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떤 쪽이 이 제도 안에선 전 좋다고 보냐면 제가 정시만 한 10년 애들 배치하고 메가스터디 강남에서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수시를 아이들 생기 보면서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의 배치는 아무래도 이제 뭐 외부의 그 역량이나 스펙이 반영되면서 학교 안에서의 활동 말고 다른 것도 있었다면 지금은 100% 학교 생활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들은 활동밖에 생기부에 적어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생기부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학생들이 하냐면 뭐 제가 이번에 그 서울대 수의대 간 아이들 같은 경우도 원래 소동물 좋아해, 소동물. 중학교 때. 그러다가 고1 때 의대에 꿈이 있어 의대에 잠깐 관심이 있었고 생명도 열심히 들었어. 1학년 때는 의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때 고민을 합니다. 의대는 나는 가고 싶은데 인서울 의대에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학교의 내신상. 그래서 아이들 생각은 치대로 낮춰볼까 합니다. 치대도 나름의 자기도 매력이 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기를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나중에 바뀌게 돼요.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2학년 말부터 수의와 관련된 활동, 인수공통 전염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공부하고 관심 있게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결국 내신은 지금 여기 의대로 해서 서울대 의대 내신밖에 안 나와 있지만 내신은 한 2점대에서 1점 왔다 갔다 하는 상위권 학생이 있긴 했거든요. 공부 좀 잘하는 고등학교에. 근데 서울대 수의대에 최초 합격을 했어요. 물론 그 학생은 서울대 수의대만 붙지는 않고 고려대 생명공학도 붙었고 연세대학교도 붙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목표하던 수의대 간 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학교에서도 골라 뽑을 거 아니겠어요. 얘가 야생동물 좋아하나? 소동물 좋아하나? 이런 거. 그리고 왜 수의사가 되려고 하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1 아이들에게는 안 되면 수능도 있어, 재수도 있어 라고 학원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중3 아이들이 그래도 수월하게 가는 방법은 재수를 생각하고 정시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학원도 뭐 수학 가르치고 정시의 베이스 아이들 많이 있지만 저라면 우리 조카에게는 너의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이 많은 학교 그리고 이왕이면 내신이 따기 어려운 학교도 있지만 그래도 1, 2등급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넓어진 내신 선택폭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표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란 얘기고 그래서 전교 100등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보고자 하는 건 학생이 학업 역량 이외에 전공에 적합한 학생인가를 따지는 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한영고든 한영외고든 애들이 듣는 과목이 단조로웠거든요. 지금은 단조롭지 않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떤 과목이 내 아이에게 맞을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달라진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지금 앞부분을 좀 끝냈는데 어느 설명회나 같은 분위기, 비슷한 분위기, 지금 이 분위기가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 분위기를 제가 즐기고 싶은 게 절대 아니라 그 마음,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제 해석의 조심스러운 말씀은 만약에 이과 학생이다. 그리고 내 아이가 뭐 소위 말하면 내신을 중심으로 한 전형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일반고에 진학을 그리고 내 아이가 좀 지적 탐구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활발하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신 따기 예전에는 어려웠잖아요. 그런 학교에 진학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어려우신가요? 네. 네. 그러니까 학생의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배제고등학교가 보통 보면 이제 수시도 가지만 정시로 간 애들이 좀 많잖아요. 저라면 학점제 안에서는 배제고에 가서 1등급, 2등급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전에 3, 4등급 받아서 정시로 그냥 털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3, 4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1, 2등급 받으면서 그 학생들이 학교의 프로젝트나 활동에 따라서
대학을 갈 때 그런 식의 학교의 나름의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사립학교잖아요. 사립학교는 학생의 나름의 그 선호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대학을 또 잘 보내는 일이 중요한데 학교도 제 친구들도 학교에 있으면서 많이 연수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학생들 선택 과목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과목 상담을 저는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잘하면 돼 내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신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신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받으면 되고 이런 활동을 더 하라는 게 메시지예요. 제가 10년을 계속 가지고 말씀드리는. 그래서 제가 왜 1등은 떨어지고 2등은 붙는가 옛날에 그런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납득이 안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 과목을 보시면 와 이렇게 다양하게 쪼개졌어? 그러면 여기서 내 아이가 골라 담을 게 상당히 다양하고 많겠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선택 과목 보시겠습니다. 요게 2025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요게 고1 아이들 거예요. 요게 이제 고2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일단은 국어가 둘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현재의 입시는 학년제인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입시 중3 애들은 학기제, 학기별로 이제 아이들의 진도가 끝나요. 제가 이과만 얘기한다 좀 그렇겠지만 요즘에는 한 학기로 끝나는 과목도 있지만 물리 같은 원 과목은 1년 배우거든요. 과목이. 근데 이제는 한 학기로 끝나고 물리 2를 다음 학기에 배웁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 좀 약간 분화가 세분화되기 시작하고 그 세분화된 만큼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게 구조가 됐어요. 이 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과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세분하게 쪼개졌다라는 얘기는 한 학기씩 한 학기씩 내 아이의 활동이 누적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생기부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요즘 서류라고 해서 서류를 보고 뽑잖아요. 3년 동안의 서류를 볼 때 이 과목 하나하나가 1년 단위여서 여기 하나를 500자 500자로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공통국어 1 자체가 한 과목 처리가 되어서 여기 500자 여기 1000자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아이의 활동은 똑같지만 기재는 2배로 늘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학교가 일방향적인 수업이라고 하죠. 토론도 없고 발표도 없어. 그냥 선생님 일방적인 수업이고 그게 적혔다라고 하면 예전에 500자는 간신히 채울 수 있었죠. 선생님이 어떻게든. 근데 이 2배로 늘어난 부분은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하는 게 맞겠는가. 1학년 때부터 저는 그때도 발의토실. 발의토실하게 하셔야 돼요. 발의토실. 그러니까 발표, 토론, 인터뷰, 실험. 이 3가지예요. 그래서 와 이걸 해야 돼. 사실 학종하면서 제가 넘어야 될 산이고 건너야 될 강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학점제는 이제는 빼박 이거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발의토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하게 강조돼요. 근데 내 아이를 봤더니 좀 어떠세요? 지금 어머님들의 그 마음속에 내 아이가 그려져 있고 현재 짐승 상태인 내 아이의 모습에서 크게 지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 만약에 그게 아직 분화가 안 됐다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좋겠지만 아니면 한 방법은 일반고를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굳이 학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일단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입시가 제가 입시 설명하지만 저도 공부만큼 입시에 큰 영향 주는 건 없거든요. 아빠가 입시 전문가인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니? 그럼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적이나 실력이 중요한 건 사실이니까 분화가 안 됐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일반고는 좀 천천히 가르치고요. 과목도 좀 어떻게 따지고 보면 너무 많지 않게 늘어져 있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화려하고 과도하게 많이 해주는데 거기다 애들이 공부 잘하는 너무너무 많이 깔려 있어. 그럼 그게 꼭 아이에게 좋을 수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하셔서 큰 고민 없으면 일반고 쪽을 선택하셔라 이런 얘기고요. 대신 요즘에는 특목고나 이쪽 가도 이제 내신 등급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완화된 상태에서 이제 그만큼 아이들의 과목 선택에 대한 준비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반고 가서도 이 제도가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해진 쪼개진 과목들의 기재량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제가 발의토실 많이 하라라는 얘기고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챗GPT도 쓰는 아이들도 좀 있는데 IT 능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도 좀 해야 되고요. PPT 같은 거 해야 되거든요. 발표해야 되니까 수행이 많아요. 요즘 제가 경기도 쪽에 파주 쪽, 남양주 그리고 저쪽에 저쪽 어디죠? 그 용인 쪽 돌아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학교에 시험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왜 쉬워지냐 하면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좀 변별을 두고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시비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근데 생기부에 적으려면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어머니들 한숨을 쉬죠. 이건 또 엄마 평가인데 하시면서 엄마가 해줘야 될 하는데 고등학교는 아이들 수준상 엄마들이 도와주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IT, 그러니까 좀 노트북 저사양을 사주시면서 PPT라든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있죠. IT 쪽 있죠. 그쪽에 대한 걸 해놓으면 애가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검색하고 찾아서 리포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꼭 해주시면 바로 엄마의 조언에 따라서 해주시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수업으로 천자를 채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각각의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의 했던 활동들이 이렇게 충분히 어필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로 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서울 외고에 와서 좀 피곤하긴 한데 학교 아이들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학교 상황은 보셨죠?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3학년인데 벌써 생일 파티하고 뭐 그래서 저도 알아요.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실 때 아이들도 그만큼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비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그런 걸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준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할까라는 부분을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에 맞춰서 이 활동과 같이 엮어가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과목에 대한 얘기가 이제 1학년은 이렇게 어렵진 않죠. 1학년은 비슷한데 세분화되었다. 학생의 기재량이 좀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과목이 늘어나는 걸 지금 한눈에 보시는 겁니다. 자, 과목이 이제 늘어납니다. 지금 이 한 표 안에가 국어, 수학, 영어인데 국어, 수학, 영어에서 요게 보통 2학년 때 들을 과목일 겁니다. 앞서 그 공통 과목들은 거의 1학년에 배우거나 어떤 학교는 1학년 때 그거 이상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대부분 1학년 때 비슷한 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부터 화법, 언어 요게 이렇게 가서 다음이 요 쪽이 되고요. 선수 과목처럼 거의 학년에 따라서 학교마다 배치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체와 의사소통, 언어생활과 탐구 이런 활동 과목이 있고요. 대수 이게 지금 현재 수1인데 이게 대수로 바뀌고 방정식 같은 거죠. 그다음 미적분 1이 예전에 수2가 되고요. 확률 통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적분 2나 기하가 이제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소 안 보이던 수학과 문화, 수학과제 탐구, 실용 통계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일반적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경제 수학, 기하, 미적분 2, 인공지능 수학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생겼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되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 1, 2에 보통 영어 독해와 작문이었는데 세계 문화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영어회화 실생활, 영미문학 읽기 이 중에서도 이미 있었던 건 뭐가 있었냐면 영미문학 읽기라든가 이런 건 있었어요. 심화 영어는 심화 영어지만 영어를 심화하는 게 뭐겠습니까? 수능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애들 자습시키거나 EBS 문제 풀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직무 영어, 토론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거 예전에 어디 있던 과목이냐면 외국 국제고에 있던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성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일반고가 거의 특목고와에 가깝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특목 애들은 가면 학교 가면 뭐 하죠? 주로 발표 토론 실험하죠. 학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특목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신이 완화됐으니까 내신 경쟁이 좀 덜하고 학교의 프로그램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일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큰 거죠. 굉장히 많은 과목이 개설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이들의 활동을 미리 설계하고 그리고 그 활동을 가지고 하나하나 수강해 가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강 신청해야 되거든요. 언제 수강 신청하냐 하면 2학년 과목, 이게 2학년 과목이잖아요. 1학년 여름방학 끝나면 수강 신청을 해야 됩니다. 6개월 전에. 3학년 수강 신청 어떻게 하냐? 3학년은 대체로 이런 쪽 과목이거든요. 요거는 2학년 여름방학 끝나면 수강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걸 우리 아이들이 고1 때부터 2학년 거를 미리 수강 신청할 수밖에 없다. 또 그런 과목을 듣는 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강하려면 내가 어느 전공 갈지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바로 그러기 때문에 내 아이의 문이과 진로를 빨리 그리고 이과 안에서도 어느 분야로 갈지를 얘기하고 나중에 선택 과목 수정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의 하나씩 꿰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목걸이 꿰듯이 구슬 하나하나 꿰어갈 때 그 실이 바로 뭐다? 내 아이의 진로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과목으로 끝나진 않고요. 그 뒤에 보시면 다음 보시면 이런 과목이 또 있습니다. 자, 요 과목은 더 세분화돼 있죠. 지금 제가 줄인 거예요. 사회, 과학, 기술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어도 있고요. 뭐 음악, 미술, 체육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디자인 쪽이다 그러면 요즘에는 미술 평론도 있고 미술 실기, 창작도 있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학교 가면 디자인학과를 가기에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학교마다의 과목의 개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갔냐는 바로 과목 개설과도 연관이 밀접해요. 근데 만약에 두 학교가 비슷하다 그러면 가까운 데 가시든 아이가 선호한테 가시면 되는데
두 학교가 비슷하지 않고 이 학교는 내 아이가 선호하는 거 많이 깔렸다 그러면 그쪽 가는 걸 조절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사회 과목을 한번 보시면 사회는 크게 네 분야입니다. 지리와 역사라 사회와 그리고 윤리 이거죠. 근데 이런 게 또 쪼개진 게 바로 요 과목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쪼개진 게 바로 요 과목인데 예전에 있던 과목은 뭐 여행지리 같은 과목이었고 또 뭐 굳이 보자면 뭐 인문학 윤리 이 정도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사회탐구 과목은 더 세분화가 많이 되었죠. 역시 과학 같은 과목도 물화 생지 여기가 두 과목을 쪼개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이들이 이제 한 학기에 하나씩 배우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목도 더 생겼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로봇공학 같은 경우 인공지능 과목도 있죠. 그래서 이쪽은 주로 인공지능 쪽이고요. 이쪽은 기계공학 쪽 이런 쪽 아이들이 원서를 쓸 때 이 과목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 친구도 연수를 열심히 다니는데 여름 연수 있고 겨울 연수인데 뭐 할까요? 이 과목이 뭔지 배우고 내가 담임하는 애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를 그 아이가 원하는 전공에 맞춰서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때 3월부터 선생님들이 상담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개인적인 상담하는 게 아니라 당장 뭐부터 가야 되냐면 저는 어느 분야로 가고 싶다. 꼭 직업이 아니라 저는 생명공학 쪽입니다. 저는 상경계열 쪽입니다. 얘기해 줘야지 선생님이 그 과목을 담아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그걸 해준다고 하는 학교가 있으면 해줄 건데 입학 설명회 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경기도, 서울권 이렇게 쭉 설명회를 다니면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 강동 지역 학부는 모든 학교가 다 10월 발표되거든요. 교과 편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강동고와 한영고는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좋은데 지금 현재 아무도 올리지 않았어요. 어느 학교도. 그 말은 2025학년도에 교과 편제가 다른 학교는 지금 거의 올렸거든요. 공립고등학교는 지금 10월 15일 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0월 말로 가고 있는데 아직 올리지 않아서 설명회 가셔서 설명회 있잖아요. 입학 설명회 있잖아요. 아니면 친구 어머니가 갔을 때 거기 내년 우리 중3 애들, 고1 애들 교과과정 편제 어떻게 되는지 좀 가지고 와라 또는 사진 찍어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듣는 과목입니다. 제 시간 원래 그거를 보시면서 하는 과목.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듣는 과목이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아까 5등급 상대평가 말했죠. 그러면 지금 앞서 봤던 저 과목도 5등급 상대평가인 거예요. 여기도 상대평가거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외국어 과목 다 5등급 다 들어갑니다. 은미체 빼고는요. 근데 이제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제해줬는데 요 융합선택 요 빨간색 있죠. 요거는 절대평가 5등급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절대평가. 그러니까 절대평가되면 일단 애들이 마음이 좀 놓이죠. 무조건 90점 넘으면 되고 그리고 학교도 절대평가는 애들이 이 시기쯤 되면 할 게 너무 많죠. 시험을 쉽게 냅니다. 요즘도 사실 과학의 투 과목은 그냥 선생님들이 쪽지 시험 보듯이 이렇게 쪽지 나눠주고 나중에 시험 전날 하루 한 번 공부하고 시험 보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절대평가를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게 수능 대비 때문이었다면 요거는 꼭 그러라는 건 아닌데 너무 많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까지 아이들이 공부하고 선택한 애들이 많지 않겠죠. 소수일 거 아니겠습니까? 윤리탐구 듣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까요? 기구 이거 많이 들을까요?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해서 그냥 점수를 받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과목을 듣는다 해서 야, 정말 다양하게 듣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고1 아이들과 그 다음에 여기 현 중3 아이들의 차이를 한번 시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현 고2 아이들 주요 과목 중심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 아시는 과목인 문학이랄지 문학이 막 3-4시간 됩니다. 문학. 뭐 여기도 있죠. 수학 있고 그 다음에 수학 있고 수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수형 중심으로 2학년 때 거의 대부분 편제가 되고요. 진로 과목은 거의 없습니다. 뭐 일본어 이거 의무로 들을게 하거나 물리학 실험도 거의 형식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1교시부터 몇 교시 가냐면 7교시. 여기 7교시까지 하고 집에 와서 자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 요게 이제 고2 아이들입니다. 이때는 과목이 늘어났는데요. 아까 학기제에다가 단위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4단위짜리는 거의 없고 3단위짜리가 많습니다. 물론 4단위도 주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워낙 선택 과목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한 학기 끝나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 달라집니다. 얘가 만약에 인공지능을 가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그 듣는 과목이 옛날에 없었다면 지금 있어요. 로봇공학의 세계, 공학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요. 물리도 중요한 인공지능과 연관된 물리 현상을 공부하죠.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그다음 인간과 심리나 인공지능 수학이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학교 가서 더 들을 수 있어요. 학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생기부에 또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 관심 있는 분야, 나는 반도체 공학이나 인공지능 가겠다, AI 학과 가겠다 그러면 아까 제가 골라 뽑는다고 했죠. 그쪽 분야 교수님들은 이렇게 듣는 애들 보면 환상적이겠죠. 얘도 이거 들으면서 재미가 없을 수가 없겠죠. 좋아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학점제의 사실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건 제가 이상적이라고 한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듣고 이제 아이들이 한 학기를 끝내는 겁니다. 시간도 어떻게 되죠? 6교시로 끝나죠. 6교시 끝나고 집에 가서 라면 썰어 먹고 자고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뭐 학생들에게는 이런 일상으로 빨리 끝나고 그리고 다양한 과목 듣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3학년까지 지속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3학년까지 지속이 되면 와, 그러면 내 아이는 내신을 계속 관리해야 되잖아요. 아까 그 과학 과목 몇 개 빼고는. 그러니까 애들이 과학 과목이 절대평가 되는 걸 막 들긴 하겠으나 이게 안 맞는 모순이 되는 게 대학은 이 과목을 들어서 학교에 오란 얘기잖아요. 우리 애들은 난 그 과목 못 듣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 과목 피해서 내신 따기 좋은 거라든가 부담 없는 거 들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고르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학생의 선발을 쥐고 있는 학교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는 학생이 듣는 과목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진로 관련된 과목 그리고 5등급제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을 이 시간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직 수능 얘기를 안 했는데 애들은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지만 많이 들었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수능에 대한 대비 과목을 보시면 몇 개 없죠. 요게 이제 바로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계속 이 과목을 들으면서 수능 대비를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에서는 와,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구나. 3학년까지 계속 이 과목을 듣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런 학생이 대표적인 학점제 오기 전의 모습이에요. 학점제 선도학교입니다. 학점제 선도학교인 이 학생은 학교가 들을 과목이 별로 없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인데 학교가 했던 진로선택 과목은 이거 한영고에도 있고 상일여고에도 있는 과목입니다. 이거 다 있어요. 굳이 하나 더 있자면 교육학. 이게 없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대부분 다 있는 과목인데 이 학생에게는 학교가 학점제에 아무래도 시범학교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간 거죠. 진로 중심으로. 그래서 일찌감치 유아교육 쪽에 나름의 뜻을 두고 아예 진로 설계도 듣는 과목도 지리지만 유치원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가 동아시아지만 동아시아의 유치원 얘기를 하든가 정치와 법 중에서도 유아와 관계된 촉법소년 얘기를 하든가 등등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초점 맞춘 활동을 한 아이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화여대 유아교육을 쓰고 합격한 케이스. 학교 활동도 교육신문 제작하고 아동들이 쓰는 조그만 전등 만들어본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 과거 학종에서는 우리 지역만 해도 사실은 수시 학종으로 가는 애들은 혼자 하는 게 좀 많은 편이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렇게까지 가야 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과목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제 확실히 선명해지죠. 애가 어떤 길을 가냐에 따라 딱 생기부 보는 순간 얘는 어디로 가야 돼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갈팡질팡하면 제일 손해입니다. 제가 배치도 했지만 제 아는 원장이 조카도 배치했는데 이번에 연세대 학교에서 언더우드 전형이라고 해서 수능 전에 뽑는 전형이 있거든요. 떨어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상향인 줄 알았거든요. 그 친구의 안타까운 단점. 미추홀 외고 출신입니다. 근데 학생이 저랑 매우 친했는데 학생이 처음에는 스페인어를 계속 열심히 했어요. 등급도 잘 나왔고 그러다가 2학년 때 갑자기 상경 계열로 튼 겁니다. 상경계 갑자기 경영을 하겠대. 그래서 제가 저랑 상의는 없었어요. 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좋아해서 그 진로를 그렇게 선택한 건데 아시겠지만 입시도 경쟁이어서 그 방향에 있는 애들이 3년 준비한 애들이 많잖아요.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상경계열 준비한 일반고 상위권 그 다음에 특목고 상위권이 너무 많아요. 남학생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요. 그래서 학생에게 버거울 거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래도 간신히 연세대에 쓸 수 있는 학과가 언더우드 쪽이 있어서 썼는데 아깝게 떨어졌어요. 근데 수시는 6번 쓰거든요. 고려대학교는 글로벌 학과를 썼어요. 거긴 붙을 것 같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전 붙는다고 했는데 마침 또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이 와서 생긴 보고서 우리 학과의 글로벌 경제학과는 애들이 많이 안 쓰니까 원서를 써봐 이렇게 얘기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서류가 뭐 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붙는 애들은 붙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어느 정도 지원한 아이들 속에서 합격의 가능성이 있다. 이게 현행 입시라면 이제는 앞으로 더 선명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래서 1년과 1년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과목 선택과 제가 그래서
갈팡질팡하면 절대 안 되고 점점점 수렴해서 성공을 하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언제까지만? 중3 때까지만. 고1 때부터는 이제 가자마자 뭐죠? 이제 문이과로 쪼개지는 거예요. 현재 일반고는 2학년 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1학년 애들은 이제 선택 수업에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 1학년이지만 공통 과목 속에서 내가 1학기만 하는 게 아니라 2학기와 같이 두 가지 학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생활기록부와 생활기획서가 매우 중요해요. 어느 쪽에? 아까 실이 뭐라고 했어요? 아예 진로라고 했죠. 구술은 수업과 활동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꿰서 목걸이를 잘 만들면 2학년 때는 학교의 중심이 되죠. 선배도 되고 나름 동아리에 나름의 간부도 맡고 또 나름의 학교에서도 나름 선생님하고 적응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활동이 제가 여기 바리토실이라고 해놨는데 이 바리토실 해가면서 나중에 3학년 때 가서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를 가기로 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과에 가서 환율을 공부하겠다가 나오는 게 현행 입시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내신이나 수능에 따라서 서울대도 쓸 수 있고요. 서울대 경제를. 내신이 좀 약하면 고려대를 쓰거나 서강대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이 완화됐다고 했죠. 굳이 내신 가지고 뽑을 필요가 없고 지금 골라 뽑는데 그래서 너는 경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봤나 보자 이런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스펙이라는 게 아니라 과목 열심히 수강하고 내신 잘 따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해봤는지 이런 거를 나중에 면접으로 확인하는 전형까지 이제 앞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3학년 때쯤 가면 엄마 나 이래서 현재 내 성적이라든가 모의고사 성적 아니면 수능 성적, 내신 성적 그리고 내 활동이 경제학과로 뻗어 있어. 그러면 경제학과 현장을 쓰게 되는 이런 구조로 입시가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학점제가 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까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제가 아까 이상적이라고 말했는데 아까 시간표 보셨죠? 근데 애가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딱 있는데 애들이 다 모두 인공지능에 다 미쳐 있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애들 노는데 미쳐 있죠. 지금.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지금 성급하게 딱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과목이 어떤 애들 어느 쪽으로 할까요? 쉬운 과목 선택하겠죠. 또 쉬운 과목에는 인원이 또 많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신 따기 쉽겠죠. 결과적으로 내신 따기 쉬운 과목으로 애들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교실제거든요. 1학년 때 그래도 공통 과목 듣거든요. 2학년 때면 이제 선택이 막 달라지잖아요. 애들이 이제 이동해서 이동 수업의 개인 중심의 학기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기제가 되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게 생기부죠. 근데 옛날에는 학년제였기 때문에 생기부가 학년이 끝나거나 2학년 때 나왔어요. 1학년 건 2학년 때. 3학년이 되면 2학년 때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학기제가 되면요. 하나의 팁인데요. 여름방학 끝나고 내 아이의 1학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기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쪼개지는구나. 이제 아실 거예요. 내 아이 2학년 때 열심히 활동했는데 3학년 때 딱 확인해 보니까 뒤통수 맞은 기분. 열심히 했는데 활동이 안 좋겠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학기별로 쪼개지기 때문에 한 학기 끝나면 이 선생님이 나한테 어떻게 적어줬는가를 모든 과목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학기제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입장에는 부담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1학기 때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줬구나라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서 사립고등학교도 여러의 특징이 있습니다만 고인물이 있으면 이 제도 안에서는 매우 유리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너무 좀 이렇게 준비를 안 하거나 그런 학교들은 아마 이번 학점제에서 학부모들에게 많이 좀 니즈를 여러 가지로 요청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압박을. 자, 여기에서 수능 얘기는 이제 넘어갑니다. 자, 제가 학점제를 계속 강조하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세세하게 그리고 제가 같은 내용을 여기 와서 한 번 더 하고 또 다른 왔던 분도 또 한 번 더 업데이트해 드리느라고 좀 더 세분화돼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해 본 결과는 이거 진로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게 서 있어서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었고요. 이제 지금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예고 없이 또 예고했음에도 바뀐 그런 입시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8 수능 개편안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예고한 거랑 좀 달리 나왔습니다. 다 어그러지긴 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학점제가 됐어요. 학점제가 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2학년, 3학년 때는 공통으로 듣는 애들이 과목이 없어지겠죠. 애들이 1학년 때는 비슷한 과목을 듣지만 3학년 때 되면 거의 다양하게 막 찢어지겠죠. 요걸 잘 일단 생각하셔서 이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행 입시는 독서, 문학, 화법, 장르, 선택형 수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통이고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 골라게 돼 있습니다. 역시 수원수투가 요게 공통이고요. 요거 중에 세 개 중에 하나 고르게 돼 있습니다. 역시 이런 과목이 있고 여기는 뭐 원래 사탐 과탐 원래 선택이었고요. 이렇게 선택형 수능이어서 이제는 통합이라고 해서 선택 없이 문과 이과 상관없이 수능은 똑같이 봅니다. 전 과목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선택해도 이과는 미적 선택하고 문과는 확통 선택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전제. 기억하실 것. 학점제가 되니까 2, 3학년 때 공통 과목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전국 시험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범위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어는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 이거는 거의 대부분 애들이 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학교에서도 그냥 의무 수강일 겁니다. 왜? 수능 과목일 테니까. 바뀌는 게 없죠. 국어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여기 우리 수학학원이죠. 수학학원은 이 큰일 난 건 아니지만 내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수능은 지금 보시면 수학 1, 2와 확통까지밖에 안 들어가죠. 요게 대수, 요게 미적을 바뀌고 요게 됐죠. 수능 범위가 거의 문과 수학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과 학생들은 이과 자연계 학생들은 현행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제도라면 미적분 기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능 부담이 줄어든다. 대신 선택 과목이 있어 미적 2라든가 이런 과목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과 미적은 해야 되겠죠. 기하도 당연히 건축공학을 가든 아니면 필요한 이과에 해당한 과목은 다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 과목이 있어서 이 과목은 내신으로서는 영향력이 셉니다. 그렇지만 수능에서는 반영하지 않겠죠. 그래서 수학의 수능 범위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다? 선택 과목이 너무 다양해져서 공통으로 묶다 보니까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는 제도로 굳어진 겁니다. 이거 예고 없이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시험 범위 그대로 보고요. 뭐 영어는 다른 게 없죠. 독해 장문 얘기 체크하는 거 문법 조금 보고요. 한국사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1학년 때 배우거든요. 1학년 때 배우는 게 한국사만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사가 워낙 쉬워서 4등급까지는 다 의무적 거의 대부분 만점 처리해주고 막 이랬어요. 대학마다. 근데 이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기도 하고 쉽게 내서 등급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면 요거는 뭘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에서 사회 과목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몇 학년 과목이죠? 1학년 과목이죠. 2학년, 3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찢어지다 보니까 공통을 잡을 수가 없어요. 수능 범위로. 그래서 통사 통과가 1학년 범위로 잡히게 된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공부가 1학년 공부고 2년 지나면 내 아이는 저거 다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 까먹었죠.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하라는 말도 물론 내신도 있지만 이 과목 자체가 나중에 어디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능 범위입니다. 수능 범위 이번에 예시문항 나왔거든요. 최근에 발표한 거 저는 풀어봤는데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한 고2 수준 정도 돼야지 풀 수 있고 고1 수준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생명하고 지구하고 묶어서 내거나 화학식에 대한 거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나오거나 물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긴 해도 이과 통합사회 같은 거 하면 이과도 이거 봐야 되거든요. 한국지리하고 법을 묶어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모두 여기 수학학원인데 문해력이 좀 중요합니다. 아까 어휘력 백지화 얘기하고 뭐 무료화다 이런 얘기 했는데 학생들에게 물론 단어만 무조건 암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 다 읽기에 가깝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더라 이거고 수학은 수능에서의 지금 현재 범위는 좀 줄어들어서 내신 쪽에 대한 무게를 좀 두고 있다. 그래서 현 중3 학생들은 탄탄한 저 수학 1, 2 여기 해당 대수 미적분이 있죠. 내신 과목이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이과도 예전에는 확통 안 들었거든요. 이과는 확통 무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통이 수능 과목이자 내신 과목이니까 이걸 다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목이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수능 출제에 대한 얘기 하면서 요 표를 그냥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고3 시간표를 보시면 이게 현 고3 애들은 요 빨간색의 글씨에 있는 게 수능 대비 과목이거든요. 이제 시간을 짜본 겁니다. 이렇게 짜봐서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3학년 선택이 수능 대비가 되도록 했다면 다음 장은 요겁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아이들이 볼 고3의 모습이에요. 현저하게 빨간색과 이 노란색 바탕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수능 대비 과목이 3학년 때 거의 없습니다. 또는 하나, 두 개 있거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라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자기들이 만든 거지. 근데 우리는 이 고등학교는 입시를 연결시켜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학교가 나서서 하고 싶은데 이 제도는 학교는 지금 이 과목을 깔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왜 심화라고 있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배제구에 심화라고 쓰여있는 과목은 심화가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심화하는 게 있는 거 한 번 기피한다는 얘기니까 반복이었거든요. 그게 수능 대비 과목이었고 그래서 3학 2학기 때 많이 깔려 있었다면 1학기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3학 1학기에 이런 과목에 대한 수강에 대한 것들이
불가피하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수능 대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제도가 하면 그죠? 아무래도 사교육이나 이쪽으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수능, 수시 아니면 정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라면 그냥 여기서 좀 작은 결론을 내자면 수시로 다 가는 게 그리고 이 아까 봤던 수능의 그 과목이 되면 재수하면 어떠시겠어요? 재수하면 한 번 더 할 때 범위는 적고 사회나 과학 과목도 더 줄어들었고 그러면 범위가 많고 시험이 어려야지 애들이 재수가 유리하죠. 근데 저 제도는 재수가 유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수능 과목을 하라라는 얘기를 저는 못하겠고 우리 중3 애들에게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이런 쪽이 우선인 거고 수능으로 역전하겠다가 아니라 수능은 최저 기준 맞추는 정도 그리고 과목이 좀 줄었잖아요. 범위가 줄었고 그러니까 학교 공부와 연결시켜서 등급 맞추는 쪽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특목고가 옛날에 그랬다면 이제 일반고도 그와 같은 식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범위가 조기 종료돼요. 3학년 대비가 공백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수학 탐구 범위가 축소가 돼요. 그 수능 변별력이 변별력은 좀 아무래도 줄어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다가 수능이라는 시험을 가지고 뽑는 게 정시 전형이죠. 거기다가 내신을 반영한 학교가 늘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교과나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게 어느 쪽이랑 연결이 된다? 수능이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되는 쪽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러분 수능 과목이 교과 과목과 연결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수능의 과목에서 반영하는 내신이 있는데 그 내신이 결국 그 전공한 학과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율권보다는 내가 3학년 때까지 어떤 과목을 수강했냐가 이 학생이 대학 가는 어떤 길을 좀 결정하거나 또 유리해지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 아이의 길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렇게 반영해요. 서울대학교는. 현재도 이렇게 반영하는데요. 정시라는 모집의 교과 반영이 이렇게 반영하는데요. 전 모집 단위에 수능 100%로 일단 2배수를 뽑아요. 2배수를 뽑고 나서 1단계 성적 80을 두고 교과 평가 20을 넣어요. 이 20은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원한 애들의 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환경공이든 우주공학이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쪽 공학과 연관된 과목을 따져봐요. 그래서 과목의 수준, 수강자, 원점 평균 이런 거 있죠. 왜? 이걸 고려해서 얘는 이쪽에 대한 과목을 충분히 들었고 열심히 했구나. 세특 있죠. 같이 보면서 가요. 이 제도가 서울대 현재 정시라면 연세대학교도 내년부터 반영하기로 했고요. 고려대는 이미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완화된 5등급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갈 건가? 저라면 아마 빅마우스들은 또 수능이라는 제도가 사교육에게 매우 중요하고 이득일 것 같아요. 저도 수능이라는 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학생에 있어서 교과와 그 다음에 수강 과목에 있어서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입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학교 얘기를 좀 할 텐데 학교 선택 얘기는 뭐 이렇게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요거는 국공립이 많습니다. 사립이 900개 학교고요. 사립고등학교와 고등학교 선생님의 특징은 뭘까요? 국공립은 다양한 학교 근무 경험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사립은 한 학교 오래 근무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수에서 찾아가도 계신 게 사립학교입니다. 네, 공립은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네. 그리고 국공립 학교의 선생님의 성비는 어떨까요? 사립은 남자 선생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자 선생님이 많은 쪽은 공립 쪽입니다. 임용고시 통과하는 건 여학생이 더 잘합니다. 그다음에 남학생 맨날 술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요.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감이 더 깊을 것 같은 학교는 150명의 학교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소수의 사립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CCTV가 많습니다. 학폭도 좀 적고요. 그다음에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애들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많죠. 이것도 현실적인 것들이 있어요. 300명이 200명 학교 어느 쪽일까요? 300명 학교라는 부분을 일단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올해는 봅니다. 1등급이 4%일 때와 10%일 땐 차이가 커서 오히려 이 부분을 인원으로 잘 활용하시는데 쏠릴 수 있다 이런 거고요. 학교에 대한 정보는 학교 알림이 대학 어디가 중에 학교 알림이죠. 그렇죠? 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고 그게 이제 제가 한 장 넘기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강동고, 한영고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에 가시면 교과과정이나 이런 상황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내년도에 교과과정 편제표는 모든 학교가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교과 과정의 편성이 수시 모집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라고 계속 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학교가 유리하다가 아니라 수시 모집에 대한 준비가 잘 된 학교는 이런 거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양한 과목 편성일까요? 기본적 과목 편성일까요? 네, 다양한 쪽이고요. 기본적인 과목 편성 학교는 특징이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과목을 단순하게 해서 수능 대비 시키려고요. 심화 과목, 심화 국어, 심화 영어, 심화 뭐 중국어 있으면 하여튼 심화 과목은 다 추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학교들이 수능을 빨리 시작하려고 하는 과목의 배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 간의 차이가 크죠. 이게 그전에는 야 이거 그냥 네가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이게 학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강사들 막 오거든요. 인공지능 수학 강사는 학교에 없으면 외부 강사가 와서 가르쳐요. 그 강사도 다 교사여서 다 생기부 쓰거든요. 아주 꼼꼼하게 잘 써줍니다. 제가 교육학 쪽에 이런 온라인 공동 강의라든가 세특 쓴 거 봤는데 외부 강사들이 더 성의 있게 써줍니다. 그거 꼭 알아두시고요. 학교 간의 차이는 어디 있다? 세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특은 과목별로 적어주는 것. 1학년 때는 제가 2배로 넣는다고 했죠. 500자가 1000자. 그래서 1학기 때 망했으면 2학기 때 열심히 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겠고 학교 선생님에게도 1학기 때 반영 방식을 보고 기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음 학기에 어떻게 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진로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은 아까 공통 과목이 아닌 과목인데요. 언제부터 하냐면 선택이 언제부터? 1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본 학교는 인공지능 기초를 1학년 2학기 때부터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예 일찌감치 이과식의 제도를 깔아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말입니다. 이과 중심과 문과 중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과목 개설의 개수. 그리고 조기에 어떤 과목을 많이 깔아두냐가 매우 중요하게 돼서 학교도 나름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냥 방치한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좋은 실적을 낸 학교들은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영도 예전에는 수시로 꽤 유명했었어요. 근데 지금 정시로 애들 많이 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 보시면서 이런 걸 잘 보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퀴즈를 드립니다. 이건 뭘까요? 학교에 없어. 그럼 다른 학교에 가서 들은 거죠. 상일여고에 없어. 그러면 다른 학교 가서 강동구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을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활성화돼 있고 수강 신청 언제 하냐면 항상 미리 얘기해 아까 보셨던 그 고1 여름방학 끝나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개설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과과정 편제에 공동교육과정 한 다음에 본교, 타교 이렇게 돼 있어요. 타교는 다른 학교 가거나 온라인 수업이고요. 본교는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 못 가면 온라인 수업으로 멀으면 온라인 수업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 강동 안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데 매우 애들이 전 좋아한다고 봅니다. 제 경험상. 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고 그 같이 수업 듣는 40명 애들이 다 비슷한 방향성 있는 애들이라서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해요. 고등학교 홈페이지 학교 운영 관리를 짐작하는 자료는 뭘까요? 이거 애들한테 얘기하면 100% 급식 메뉴표에서 새우 나오나요? 뭐 이렇게 막 랍스터 나오나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답은 가정통신문 쪽이죠. 홈페이지가 애들 말로 구리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써놓은 얘기가 비록 폰트가 이상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가정통신문에 상세히 있는 학교들은 신경을 쓴 학교입니다. 이거 처음에 만들 때 돈 때문에 좀 허술하게 만들어서 고칠 수는 없어도 내용 자체를 보시면서 이쪽에 더 학교의 공을 또 따지면 될 것 같고 아마 입학 설명에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학교 설명회 가셨어요. 가셔서 보실 부분이 편제표 받으시면 편제표가 굉장히 보기 어렵게 돼 있는데요.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학기별로 내 아이가 듣는 과목을 다 집어넣어 보세요.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이건 국어죠, 국어.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죠. 자율형 공립군 요 학교는요. 공통국어 똑같아요. 여기 다 똑같죠. 문학 먼저 배우고 이게 좀 어려우니까 언어가 문법이에요. 문법 배우고 독서는 비문학이에요. 이렇게 배우고 주제탐구 문학영상 이런 걸 듣게 돼 있어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깔아놨고 요 학교는 쭉 가서 3학 2학기 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듣고 끝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요 과목 자체는 학교별로 더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과목 선택하거나 그런데 국어는 학교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특징이 있죠. 요 빨간색이 수능 대비 과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다? 학교도 머리를 써서 이때 다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학기 정도 이렇게 해서 3학년 1학기에는 수능 대비 한 과목은 할 수 있게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대비가 있다면 이제 수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은 학교마다 그 진도에 빼는 게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대수 다음에 수원 다음에 수투니까 대수 다음에 미적 1, 미적 2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으로 깔아놓은 학교들이 이런 학교들입니다. 공통수학에서의 이런 거, 그다음 대수가 2학년 1학기 때 수학과제 탐구 듣고 싶으면 듣고요. 이거 수학 리포트 쓰는 겁니다. 미적분, 4단위, 기하 둘 중에 하나 들을 수도 있고 하나 들을 수 있고요. 확통, 그래서 보통은 문과 학생은 미적 듣고 확통 듣는 구조. 그리고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대수, 미적 듣고 확통과 미적 이때 같이 듣겠죠. 이런 구조로 보통 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근데 이 학교는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수학 한참 해야 되는데 3단이죠. 수학이 3시간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이 진도가 쫓길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자, 요 학교 볼까요? 이 학교는 수원, 수투라고 한 요 정말 어려운 과목을 한 학기에 나갑니다. 이거 다 하려면 엄청 부담되겠죠? 오늘 수업 뭐야? 수학이야. 다음 시간 뭐야? 수학이야. 내일은 수학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정말 못 따라가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애들도 정말 여기 가서 정말 박 터지게 2학년 2학기는 또 어떠죠? 확통 미적을 또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게 되는 학교는 목적은 그겁니다. 수학 빨리 끝내서 수능 대비로 넘어가는 거죠. 전문 수학일까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수능 수학이겠죠. 고급 대수일까요? 수능 대수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과목은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학교에 이런 구조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 학교들은 이렇게 넣는데 저는 선택 과목에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학교는 보면 인공지능 수학이 없어요. 그렇죠? 인공지능 수학이 일종의 알고리즘 배우는 거 쪽입니다. 재밌어요. 경제 수학이 또 있어요. 이런 과목들이 여기 깔려 있고 여기 깔려 있잖아요. 근데 수시는 생기부가 3학년 1학기밖에 안 돼요. 경제 수학이 여기 깔려 있으면 생기부를 입학생이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지금 고려한 거고 결과적으로 이 학교가 제가 봤을 때 이 두 학교 중에서 수시의 핵심은 어디냐면 2학년 활동이 가장 커요. 근데 2학년 활동이 이 두 학교 중에 어디가 더 활발하게 보이세요? 선택 과목에서. 여기가 더 활발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 학교가 일반고 중에 수시의 대비를 잘해놓은 편제한 겁니다. 이게 다 교무하는 사람들 실력이에요. 이 학교는 분명 공부 잘하는데 막 몰려있는 학교. 그래서 무조건 빨리 끝내고 빨리 공부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거의 이 학교들은 거의 이과에 하면 10개 반이면 9개 반이 이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는 뭐 아까 국어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미디어 영어, 그러니까 언론 쪽 가는 아이들, 세계문화 영어 이런 쪽, 관광학부 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영어 영문이나 번역 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별로 개설되어 있는데요. 문과 학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과 아이들이 많고 과목도 어학 쪽에 대한 과목이 이제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외고만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외고 가면 영어를 50% 영어를 합니다. 매우 힘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영어 공부하고 필요한 과목, 보통 뭐 깔려 있냐 하면 영어 깔려 있고 중국어, 일본어 깔려 있고 그렇습니다. 스페인어도 가끔 깔려 있습니다. 스페인어 있는 학교가 드문데 그런 학교가 있다면 내 아이가 한번 배워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입에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학계열 가냐 그게 아니라 국제학부나 이런 데 쓸 수 있어요. 정치 외교라 이런 데. 그러니까 너무 어문 계열로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요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회 과목 보시면 사회 과목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쪼개놨을 뿐 저는 이 세 개 학교 중에서 좀 특이한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이런 학교. 인간과 심리, 미래사회학, 인간경제. 이거는 외부 강사가 와서 수업을 아마 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상황, 그 지역에 나름 세금 거치는 거에 따라서 학교의 재정이라든가 이 교육청 지원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학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학교는 그냥 기본적인 선택. 대신 애들이 여기 가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 과목을 들을 때 내신을 잘 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들은 과목이 진로에 아주 확실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 설계는 진로에 맞게 일단 짜둘 것.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폐강이 될 수도 있어요. 애들이 없으면.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다수가 되는 과목으로 갈 수 있겠죠. 자, 이 학교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인 이 학교는 실험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실험 있는 학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과 아이들은 실험해야 돼요. 3학년에 있으면 실험이 제대로 될까요? 그 시간에 실험 안 합니다, 애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수능 공부. 근데 2학년 때 이런 게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이 학교는 어떤가요? 문과 어머니들 서운할 것 같아요. 문과 어머니들은 어학 있는 학교를 쓰시면 돼요. 어학이 많이 깔려있는 학교. 요즘에 스페인어 문화 같은 것도 깔려 있습니다. 일반고에. 여기는 이과 어머니 좋아하겠죠? 그렇죠? AI 좋아하는 아이들, 인공지능 기초 들었어. 다음 학기 데이터 과학. 엄마, 머신러닝이야. 엄마, 인공지능이야. 다시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깔아놓은 학교들은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진출한 학교. 옛날에 컴공입니다. 전자공 쪽. 이쪽이 되고요. 프로그래밍 쪽, 로봇공학, 화학공학이라든가 기계공학은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의 나름의 방향성이 과목 선택에서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제 얘기는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두 개 학교를 비교해 버렸는데, 네, 요 학교에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에 아까 보여드린 학교가 지금처럼 이렇게 수학이 빡빡하기도 하고 실험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내 아이가 아주 상위권 애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전에는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에는 안 갈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경쟁력이 충분하면 5등급제 안에서의 등급 획득과 이런 부분에서 선택지가 있다면 좋겠고 또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나는 내 아이는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천천히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런 학교에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신 선택할 때
분명히 학기별로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학교마다 나름의 이 3학년 2학기에 있는 개설된 과목이 아무리 화려해도 의미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그건 재수할 때 수시 쓸 때 쓰는 거. 재수하고 수시할 때.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학년은 2학년입니다. 3학년은 수능 대비하는 바빠요. 그리고 그 대비하면서 이거 병행하기 쉽진 않지만 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 깔아두면 여기 깔아두는 게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애들이 할 게 많겠죠. 거의 대부분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게 깔려 있는 게 맞고 깔려 있는 거 봤더니 요 학교보다는 요 학교에서 이 같은 이 학교 한 학교거든요. 아동발달 학부모라는 교육학과 관련 활동이 있죠. 심리학이나 프로그래밍 같은 과목,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기초, 창의공학 설계 과목인데 요거는 아쉽지만 없는 거로 치고 요 과목들이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원래 있던 기본 과목 위에 더 깔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목들이 학교의 나름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그래서 보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이것저것 해도 그래도 아이가 따라가긴 해야 되죠. 학교 수업을. 그래서 시험이 결국은 관건이 된다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A와 B 그룹에 해당하는가. 예컨대 한영고등학교 1학년 작년 문제를 풀어봤을 때 그 시험이 이게 작년 아이들 거거든요. A, B의 성적에 들어가는가. 80점 이상이 나오는가. 이런 것도 내 아이가 그 학교에 가서 적어도 2등급 이상 받을 수 있냐 아니면 1등급대가 나올 수 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험 쉽게 나온 학교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시험을 쉽게 내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할까요? 어렵게 내야지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문제도 출제하시고 그러겠죠. 그거 있고 그리고 뭐 시험 어려우면 우리 아이는 공부 안 한다고 하는데 공부 안 하는 애는 시험이 쉽거나 어렵거나 안 해요. 그걸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그런 분이 이런 건 테스트하고 갔으면 좋겠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사전에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들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학교를 제가 본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학교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블라인드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가 학교를 보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학생들에게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오해가 많이 가 있는데 제가 아는 바는 일부 부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부정처럼 보이는 아이들조차도 제가 확인한 아이들은 그쪽에서 고른 아이들. 최초합은 아닌데 고른 아이들. 예컨대 제가 일산에 있는 풍동고등학교라는 일반 고등학교가 국립고등학교 3등급인 거거든요. 경희대 관공학부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좀 공부 좀 잘하는 일반고인데 3등급 연세대 불문과를 갔어요. 물론 둘 다 문과적인 이슈도 있죠. 문과는 대체로 이과 애들보다 경쟁이 좀 덜하는 이슈도 있습니다만 요즘엔 골라서 뽑는구나 이런 것들도 제가 항상 이거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네가 대학을 붙는구나 이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율이 이제 뭐다? 골라서 뽑는 비율입니다. 자르는 비율이 아니라 골라봤더니 이런 학생들이 있다. 이게 다 고르는 비율입니다. 다 면접 보거나 교수가 직접 보는 전형이고요. 그 전형에서 뽑는 비율이 일반고 비율, 자사고 비율, 특목고 비율을 이렇게 공시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학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저거 수능 있었으니까 수능 성적 이런 거 중요하고 또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놓고 수능으로 다 대학 보내는 학교도 있고 원래 특목고 영재고는 그 아이들이 리포트 많이 쓰고 그런 아이들이고 수능 공부 거의 안 해요. 종합전형 가죠. 근데 요 두 가지 중에서 저쪽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요쪽 준비가 된 학교 이 학교라도 여기로 와야 되는 거고요. 역시 일반고 중에서도 교과는 원래 등수로 가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신경 안 쓰는 전형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아이들의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저는 여기에 무게 두는 학교를 앞서 보셨던 과목 편제 그리고 교사들이 입학 설명하는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제가 한 9개를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죠.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저라면 이 1, 2, 3, 4, 5, 6, 7, 8, 9를 좀 따져 보시고 애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네, 애는 뭐 가까운 데가 좋다고 하죠. 네, 와서 또 집에 가서 자야 되니까. 네, 근데 내 아이의 소질과 적성 요게 9번이에요. 이게 우리 때 입시는 자르는 입시여서 하나로 더 맞는 쪽이었다면 지금 하나 더 맞는 것보다는 소질 적성 쪽을 더 고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대 교수는 화학하고 생명밖에 안 물어봐요. 뭐 국어 어떻게 했니 물어볼 필요가 없죠. 이미 서류에서 좀 보고 학생들을 고를 때 그런 걸 따져보니까요. 그래서 학부모 입시적 기대를 포함해서 그래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 사실 뭐 좀 불쌍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수능하랴 내신하랴 힘들었다면 지금은 애들이 무거운 것을 견디는 건 맞는데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견딘다는 점
그리고 뭐 기존 가치 부정하라라는 의미는 기존의 왜 수시의 교과 그다음에 정시의 입시라면 요즘에는 그쪽이 아니라 좀 가치가 좀 달라졌다는 점, 그리고 내 아이가 어떤 쪽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우리 기성세대가 겪지 않았던 입시를 지금 준비하면서 이제 그게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어머니는 1학년 1학기까지만 도와주세요. 그때까지만 헬리콥터가 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춤 추시면서 자기 삶을 행복하시게 자전거도 좀 타시고 그러시면서 우리 아이하고 점점 멀어지시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1학년 1학기에 선택 과목은 아이와 함께 골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고생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끝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초과하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1대1로 좀 남아있을 테니까 개인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